일타 강사처럼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,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선거까지 21일밖에 안 남았대요. 네. 와, 사전 투표까지는 불과 한 2주 남았고, 근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부제를 정한 거예요.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성민의 한치 앞, 지나간 거 말고 한치 앞. 벌어질 일, 그렇지, 그걸 저한테 그렇지. 그 어려운 걸. 자, 함께 한치 앞을 내다보겠습니다. 우선 지금 이제 뭐 여권 상황부터 좀 보자면 윤한 갈등 시즌 2가 맞긴 맞습니까, 대표님? 근데 윤한 갈등 1차 때는 윤한 갈등으로 보였는데 예. 이번에는 그냥 뭐 당과 대통령실 갈등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당은 뭐 이견이 없어 보이잖아요.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똘똘 뭉쳤잖아요. 윤심 메신저라고 불리는 이용우 의원도 예. 또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렸던 김은혜 홍보석도 예. 똑같이 목소리를 내잖아요. 박민식 후보마저도. 다 그렇게 내고 있죠. 예.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치 싸움에서 중요한 건 명분과 세력과 타이밍인데 명분이 없잖아요, 대통령실이. 시민사회 수석의 설화라는 것은 네. 다른 수석도 그렇지만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 만나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 그 자리에 좀 제 여야를 다 넘나들 수 있는 시민사회를 정말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 했는데 윤 정부 들어와서는 그 자리에 오히려 좀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지금 안 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됐기 때문에 그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저 정도면 뭐 자진 사퇴했어야 되는 일 같고요. 네. 이종섭 그 대사도 정말 많은 분들이 굳이 이 시기에 그분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 명분이 좀 약한데 제가 1차 윤한 갈등 때도 타이밍상 안 좋다 지금. 그랬어요. 근데 지금은 뭐 바로 선거 등록 전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싸움은 뭐 결론이 너무 분명해 보이는 싸움이어서 대통령실이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. 윤한 갈등 시즌 2냐라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거는 뭐 윤한 갈등이라기보다는 당대 대통령 갈등, 당대 갈등으로 보인다 그 말씀이신 거고 뭐 큰 의미로는 윤한 갈등 시즌 2일 수도 있고 다만 이번에는 결론이 뭐 알쏭달쏭도 아니고 분명해 보인다. 그러니까 그 1차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. 그때도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길 수 없는가. 네. 예, 그거는 정치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타이밍. 언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느냐인데 지금은 뭐 더 그렇죠. 지금은. 총선 직전이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황상무 수석은 오늘 새벽 6시 50분께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런데 호주 대사 그 임명권, 이종섭 대사 건이요.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강하거든요. 매우 부적절하다. 이렇게 뭐 와서 대기하라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까지 냈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, 당의 뜻을 따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? 일단 그 전에 왜 이렇게 완강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?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그 대통령 이게 처음에 이제 최상병 그 순직 사고잖아요. 거기서부터 시작이죠. 거기 됐다가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이죠.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으로 사건이 조금 변해요. 네. 그러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 외압 의혹 사건 이렇게까지 간 거기 때문에 이 그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결국 대통령 쪽으로 이게 올라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니까 심각하고 물론 지금 대통령실이나 또 윤재원 원내대표도 이 건은 공수처와 야당과 일부 언론이 합작한 일종의 공작이다. 우리가 만일에 여기서 그 조기 기울이는 것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덫에 걸리는 것이다.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보기엔 덫에 걸린 거는 대통령실이에요. 오히려 이 이슈를 더 크게 키워서 철회는 절대 없다. 뭐 이렇게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보면 공수처의 수사 지연과 관련된 거, 그다음에 수사 기밀을 누출한 문제, 그다음에 출국에 동의했느냐 여부, 네. 다 이게 얘기가 좀 다른데 이 얘기는 있죠. 그러나 이제 정치라는 거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는 실제로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반 대중들의 인식은 이미 이제 불리한 싸움이에요. 그래서 그거 왜 불리하냐면 윤 대통령이
뭐 전직 대통령 2명도 수사하고 뭐 대법원장 회장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? 그다음 네.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하고 네. 그 가혹한 잣대를 왜 자기와 자기 주변에는 들이대지 않느냐 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거를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 불리한 프리미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도 결국 대통령실이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거다. 하하. 왜? 한 치 앞을 내다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결론을 내셨네요. 이거는 아마 대통령실이 버틸 수 없을 것이다. 이종섭 대사건도 결국은 조기 귀국 혹은 뭐 자진 사퇴 혹은 더 나가면 해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저는 그렇게 보지만 가장 쉬웠던 건 이제 항상무 수석 개인의 거취 문제였는데 네. 요 얘기는 조금 어렵죠. 왜냐하면 항상무 수석의 설안은 항상무 수석의 개인 문제지만 이종섭 이슈는 대통령의 문제거든요. 임명 문제죠. 예, 인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. 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대통령실이 시간을 끌 수는 있는데 이 문제가 더 본질적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잖아요. 그렇죠. 항상무 수석 문제보다도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쨌든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. 그 비례순번 갈등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혹은 대통령실 대 당의 갈등으로 봐야 돼요. 이건 또 다른 결이에요. 저는 뭐 그건 좀 약간 다른 결 같이 다른 보입니다. 결이에요?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부라는 게 제가 이게 항상 저는 비례대표제 없애자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매번 네. 발표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게 왜냐하면 이런 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공정하기가 쉽지 않고 흠결 없는 사람이만 찾아갖고 넣기도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빠지는 분들도 많고 뭐 재조정되는 분들도 많고 제일 뭐 극단적으로는 4년 전에는 아예 그냥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 미래한국당이 그런 적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뭐 잡음이 상대적으로는 덜한 편입니다. 이 정도로요? 이 정도면 아니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철규 의원이 고성을 내면서 싸웠대요. 이거 가지고. 근데 그거는 뭐 비례대표 문제 이전에 공천의 원래 주도권을 갖고 있던 거는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던 이철규 의원이 되게 그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많이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요.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사실 이철규 의원이 좀 간접시킨 것도 있을 거예요. 예컨대 뭐 장제원 의원이 그만둔 지역에 김대식 후보 공천 문제 갖고는 그 장동혁 사무총장하고 충돌도 있었고 그 내용도 조금 밝혀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표결 끝에 어쨌든 갔다. 그때도 보니까 뭐 장동혁 사무총장도 아주 심하게 말했던데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. 그리고 이제 뭐 김연아 의원의 공천 취소되는 과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싸움에 김연아 후보가 좀 유탄을 맞은 격이 됐고 그 이제 원래 그 다음에 그때 이용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 물러가라는 기사를 링크했던 분이기 때문에 하남의 이용 후보를 어떻게 할 거냐. 왜냐하면 거기는 이용 후보를 그대로 주면 야 한동훈이 역시 힘이 없구나. 야, 대통령이 역시 힘이 세구나 이렇게 될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빼면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 편입 이슈가 있는 이제 김포하고 구림 갔다 왔는데 하나만 안 가고 있을 때 아닙니까? 근데 그렇게 빼면 이거 완전히 이건 뭐 한동훈이 세구나. 레임덕이구나 이럴 텐데 제일 좋은 타협안은 그래서 거기 당협위원장이 이창근 당협위원장하고 경선 붙일 줄 알았는데 결국 경선하면 뭐 이제 이창근 위원장이 유리하다고 봤는데 옆에 하나 물로 옮기고 좀 약한 후보 붙여서 사실상 줬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던 뒤라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폭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그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 결심도 이것도 그 어떤 뭐 이른바 윤한 갈등 이런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. 어떻게 봐야 돼요? 그 장해찬 의원도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북강서겁에 가서 험지에서 하겠다 이러다가 이제 수용으로 옮겼던 건데 부산. 그래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부터 뭐 이분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뭐 말한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? 그 했던 발언들이 그런 거였는데 무소속 출마는 과연 이게 그 윤한 갈등의 그 연장선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고 후보 본인이 이 문제는 뭐 자기가 지금 무슨 실수한 것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공직에 나갈 수 없다면 스스로 이 족쇄를 벗지 못하면 다음에도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돌파 못하면 다음에도 또 기회가 없겠구나. 움직이는 거지만 저는 뭐
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한 판단이고 의미가 없는 판단 아니냐. 예, 그래서 결국 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좀 후퇴시키지 않을까. 설득할 것 같습니까? 예,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.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 후보한테는 뭐 공천이 확정됐다가 뭐 받아들이는 경우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테면은 뭐 고양정의 그 김연아 후보는 단수 공천 받은 거 아닙니까? 예.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에서. 그래서 본인 말로 기소된 것도 없고 재판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다른 후보를 갖다가 넣었을 때 그냥 그리고 뭐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선당후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 민주당의 정봉주 후보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받아들였으니까. 알겠습니다. 그렇게 정리될 거다라고 예. 일단 한 치 앞을 좀 보시는 거예요. 1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으로 가보죠. 양문석 후보. 정세균, 고민정, 윤건영, 뭐 김부겸 선대위원까지 다 재검증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완강한 입장입니다.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이거는 어떤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 같아요. 어떻게 될까요? 그거 이제 정치인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표현의 방식이 뭐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정도 수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된 거는 이 정당 내에서 그것이 이 정당의 정신적 뿌리 중에 하나다.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? 뭐 김대중의 정신, 노무현의 정신, 김근태의 정신을 계승하는 당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. 그렇게 돼 있죠. 한 뿌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막말의 영역과 좀 다른 거 아닙니까? 자기가 속한 당의 정신적 뿌리에 대한 부정이니까. 그러나 뭐 당시 노 대통령에 대한 뭐 비판은 뭐 친노 인사들 중에서 우린 패족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반성이 있을 때였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그거 말고도 굉장히 그 정책 반대자들에 대해서 거친 언사를 막 쏟아놨던 분들이기 때문에 바퀴벌레 막 이런 얘기요? 뭐 많은 말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말을 한 분이 이제 그 공직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저는 사실 정치인의 막말이라는 거 하면 안 되는 말을 4가지 범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. 어떻게요? 예, 그거는 뭐 저 순전히 저 개인적인 견해인데 첫째는 사회적 합의가 끝나서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거를 재해석하면 안 된다. 그거는 언론이나 역사학계에서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공직자들은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. 예를 들면 이제 5.18이든 4.19든 뭐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4.3이든 뭐든 그런 두 번째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바꿀 수도 없는 걸로 공격하면 안 된다. 예를 들면 인종, 민족, 성 이런 거는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는 상대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공격하는 거는 안 되죠. 그건 차별이죠.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. 예, 뭐 장애인도 있죠. 노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혐오성 발언. 그다음에 참사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. 뭐 그게 천안함이 됐든 또 이태원이 됐든 세월호가 됐든 또 최상병권 이거에 대한 조롱 이런 거는 적어도 공직자라면 또 정당의 후보라면 하면 안 된다. 그거는 왜냐하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.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좀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뭐 위장평화 가짜 평화다 이걸 갖다가 막말이라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정책으로 얼마든지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신이 아닌 이상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. 다만 그 표현이 이를테면은 뭐 인격 살인과 같은 그런 식의 표현은 좀 자제해야 되고 상대방의 그 인격을 공격하는 조롱하고 비판이 아니라 혐오하고 이런 제가 표현 항상 안 된다. 얘기를 제가 옛날 책을 쓸 때도 그런 챕터를 일부러 넣었는데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하는 건 된다. 그러나 조롱하고 경멸하는 건 안 된다. 그렇죠. 근데 이건 조롱과 경멸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직에 나가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건 이제 공직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. 아마 김부겸 위원장도 그런 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인 의견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옳고 그름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? 양 후보에 근데 대해서. 이거 뭐 이제 와서 후퇴시키면 그건 또 이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텐데. 갈 것 같아요, 그냥. 그건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요. 아니 왜 잘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뭐 윤태곤 실장이 흔히 잘 쓰면 설마 그러기에 하겠어요라는 거를 그대로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당장 공동 선대위원장에 들어와 계신 그 김부겸 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계속 재검증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많은 분이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데
이 문제를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듯이 계속 가서 이 원팀으로 다 그 지지층들을 투표장에 끌고 나올 수 있을까? 그런 판단이 정무적으로 있겠죠. 제가 모르겠습니다. 이건 모르는 건 모르신다고 해도 돼요.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. 박용진 후보의 미래는 어떨까? 박용진 후보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선거는 다 경선은 다 끝난 거고 네. 그 경선룰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하위 10%에 30% 감점을 넣은 것도 뭐 총선 얼마 전에 만든 룰에 의한 거고 그 안에는 또 뭐 평가 다면 평가가 사실은 그 주관적 평가가 들어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재경선하는 과정에서 1차 때와 룰이 달라졌잖아요. 예. 전국 그 권리당원 전국 권리당원 70%가 포함된 거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박용진은 줄 수 없다. 이렇게 지금 된 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의 공천도 걱정하지 않는 당 만들겠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된 거고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건 이기고도 뒤로 가는 거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그 뭐 부산에 가서 계속 떨어지면서 그 바보 노무현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갔고 박용진 의원은 그런 면에서 그 선택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그 노무현식으로 표현하자면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원칙 있는 패배를 할 일이지 원칙 없는 승리는 더 나쁘다. 근데 그 원칙 없는 승리하려다 제일 나쁜 거는 원칙 없는 패배다.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아까 양문숙 후보의 경우는 좀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지 않고 이걸 계속 고수하면 그 원칙 없는 승리라도 하겠다. 이런 건데 정치는 원칙 없는 승리를 챙기기보다는 원칙 있는 패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역시 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 그 다음을 볼 때 그러니까 뭐 박용진 의원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도 당대표, 네. 서울시장, 대선까지. 대통령 이런 데 나가려고 하는 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괜찮은 의미 있는 패배다. 저는 그게 보이죠. 어제 입장문 길게 냈어요. 발표가 나자마자 입장문을 낸 걸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가끔 나 몰래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. 2월 19일 농담 혹은 거짓말 같은 하위 10% 통보를 받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재심 신청이 문자 하나로 기각되고 1차 투표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사상 초유의 권리당원 75%의 투표룰을 들었을 때 황당했습니다. 쭉 이제 가다가 지난 한 달 박용진에게 벌어진 트루먼쇼 같은 이 드라마의 결론이 오늘이 최종회가 아니라 보다 정의로운 내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. 뭐 이렇게 마무리가 지금 되는 건데 바보 노무현의 서사를 지금 박용진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. 뭐 이렇게 그러나 이제 뭐 조금밖에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당을 떠났고요. 예. 그렇게 떠난 분들은 이 당은 그렇게 고쳐줄 수가 없는 당으로 이미 변질됐다. 떠난 분들의 마음은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식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건 상식이 좀 통할 때 얘기고 그런데 지금 이 당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. 박용진 후보가 오히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사실은 그때 그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배찔단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나온다 그럴 때도 사실은 저 정도가 되면 다 보이콧하는 게 맞지. 뭐 그때 강훈식 박용진 후보가 출마를 해서 오히려 거기다 정당성만 부여해 준 거 아니냐. 이번에도 이 룰에 대해서 정당성만 부여해 준 거 아니냐. 이거는 매우 부당한 룰이고 동의할 수 없는 룰이면 그건 난 동의할 수 없다. 했었어야 된다. 그렇게 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 됐냐 못 됐냐는 나중에 이 결과를 미래에 벌어질 일에서 평가를 받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는 못할 것 같고요. 알겠습니다. 박용진 후보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 판세 얘기인데요. 지금 수도권의 민심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꽁꽁 얼어붙었다.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의 얘기거든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 자신들도 놀랍다 이런 거예요. 그게 이제 세 가지 아닙니까?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어쨌든 굉장히 부정평가가 높았어요. 그러니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20%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정권 심판론의 구도가 인물이나 이슈나 이걸 다 눌러버려요. 근데 이 20% 이상의 차이를 지난 그 2022년 지방선거 승리한 뒤에 그 7월달 이후에
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 결과가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아닙니까?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 조금 이제 바꿔보려고 했고 윤한 갈등 이후에 조금 어느 정도 숨겨놓은 것처럼 됐는데 한동훈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게 이제 그 일단 보자기가 거쳐진 거죠. 그 세 가지 때문입니다. 처음에는 공천 갈등에서 주도권을 한동훈 위원장이 지는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딸려서 비대위도 조용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조용해서 공천 끝나고 보니까 친윤들 공천 다 받았고 전당대회 때 연판장 돌린 분들도 다 받았다. 이런 게 하나 불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장관의 등장이죠. 조국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으로서 한 세트로 좀 돼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냐? 한동훈 장관,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는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영웅서사를 갖고 있는데 그 뭐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다가 이제 그 국정 수사하다가 자천되고 막 이래. 그런데 지금은 가장 권력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돼 있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, 조국 대표, 박정훈 대령이 그 핍박받는 포지션에 지금 가 있잖아요. 포지션이 바뀌었어요? 여긴 지금 강자의 포지션이니까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중도층들이 이제 조국 혁신당에 가 있는 중도층들은 묻는 겁니다. 거기 뭐 우리도 이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곧 감옥 갈 거라고 생각한다. 그런데 그렇게 이분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사람이 왜 스스로와 주위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느냐? 그 이제 이종섭 장관권이죠. 이제 그런 것이 이종섭 장관권이 터지면서 그 뭐 친윤 공천이라든가 조국 장관의 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 이슈가 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뒤에 가려져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정권 심판론이 같이 올라와 버린 거다. 같이 올라온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제가 늘 얘기지만 중요하지 않잖아요. 정당 지지율은 2016년에 그 새누리당이 질 때도 마지막 여론조사가 37대 20이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때도 34대 34인데 17% 차이가 났고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구도 지지율, 정권 지원이냐 정권 견제냐 이건데 그렇죠. 이거는 90몇 %가 되잖아요. 합의. 정당 지지율은 합의 70%가 안 되는데 25% 내지 30% 갭이 있는데 제3지대에서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게 줄어들었어요. 정의당도 좀 옛날 같지 않고 막 이렇게 주니까 또 조국혁신당은 또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니까 그럼 남은 문제는 이분들이 투표장에 들어와서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만 남았고 민주당도 숙제는 그거죠. 원팀으로 이분들을 정권심판론 대열에 다 투표하게 할 거냐 요 문제만 남은 겁니다. 민주당도. 자, 고맙습니다.